약화된 세입 기반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응능부담 원칙에 맞도록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조세 지출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7월 31일 정부가 금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성장을 키워드로 경제 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 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 평가는 엇갈립니다. 재정 기반 정상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이다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기업 활동 위축,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2025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배경은 물론 그에 따른 기대 효과와 우려점, 또 정치 사회적 파장은 어떠한지 다양한 시각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 드리죠. 먼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유호림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김우철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따로 토론하도록 하고 우선 전반적인 세제 개편안 기조에 대한 총평을 짧게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정세현 교수님부터. 예. 올해 처음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처음 세제 개편안인데 세제 개편안을 작성하면서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1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은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일을 해야 하는데 세수는 그렇게 줄었고 그러면 국가가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경제는 안 좋고 걷자니 어렵고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예, 소폭의 증세를 함으로써 좁혀진 훼손된 세수 기반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러면서 이 혁신 투자 그리고 서민을 위한 감세 소폭 담았다는 점에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을 잡은 그런 세제 개편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문성 교수님도 총평.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세제 개편안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도 색깔이 완전히 다른 좀 서로 대립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공무원들이 좀 힘들었을 거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떤 세법 개정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상속세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야가 굉장히 많이 합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우리가 바로 이제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제 여야가 서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아주 그 진도를 못 나가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제 이렇게 나갔어서 야, 이번에는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걸 보고 야, 이거 정말 많이 아쉽다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그 자본시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올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호림 교수님도.
예, 일단 뭐 여러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거시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국내 거시 상황은 뭐 정세인 교수님께서 짧게 말씀 주셨지만 지난 3년간 뭐 세수 감소액만 대략 이제 90조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코비드 19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그 자영업자하고 중산층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내수 소비 여력이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이 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트럼프 관세 압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직전 정부였던 바이든 정부에서는 IRA 법안 가지고 사실상 협박을 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그 배경이 됐던 게 사실은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환이었거든요. CBMA니 아니면 CRMA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자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비과세 장벽을 세웠던 건데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편을 만들 때는 이런 국내 거시 환경을 좀 정치하게 좀 판단을 하고 세법 개정을 만들었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생각인데 잘된 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비록 명목세율 1%포인트밖에 인상을 하지 않아서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법인세에 대한 증세를 좀 시도했다. 네. 그렇지만 증세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 과도하게 감세했던 부분을 바로잡는 정도. 환원하는 거죠. 예, 뭐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좀 잘못된 부분 또는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다름 아니라 자본시장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좀 어쩌 보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이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을 정도로 조금 방향을 잘못 잡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는 그 공약 기간 동안에 계속 했던 언급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게 하겠다.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런데 지금 나온 정책들을 보면 증시 부양과는 거리가 좀 있는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다고 판단합니다. 자, 김우철 교수까지 총평 한마디씩 듣고요. 예, 지금 100조 원대 적자를 넘나든 게 벌써 6년째입니다. 세액 확대는 맞는 방향이고요. 다만 세수를 확대하는 방식이나 또 대상 선정에서는 매우 미흡하다. 많은 제도들이 합리화라기보단 퇴행적이거나 과거 회귀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요. 가계는 아주 소폭 세금을 경감했지만 이제 기업의 대부분의 세금을 집중시키는 성장을 중시하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정반대라서 매우 아쉽고 대주주 기준 확대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반기업적인 개편안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나왔다는 점이 시장을 놀라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요 내용이 한 5가지 되는데 가장 지금 그 논란이 뜨거운 것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죠. 대주주 기준,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으로 이제 내리겠다. 이것도 원래 이제 10억이었던 게 50억이었다가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먼저 얘기해 보실래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환원을 한 거는 사실은 원래 있던 것에서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두려고 했다가 없앴죠. 예,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두면서 거래세를 낮추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 차익 부분도 이렇게 낮추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금투세를 걷지 못하게 되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원래 걷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주식시장을 과도하게 다운시킨다 등등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미 걷었던 세금이고 그리고 그 과거에 그렇게 큰 부작용이 없었고 그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이것을 낮췄던 윤석열 정부 시기에 그러면 주식시장이 호황이었냐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이 주식시장을 밸류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세제는 그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식시장의 정상화, 주식시장이 일부의 농간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되거나 그러지 않은 정상화가 먼저이고 이번에 그래서 상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의해서 주식시장 정상화가 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 과도하게 지금 비판이다.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예, 저는 이제 다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50억에서 이제 지금 10억으로 내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50억 올린 거에 대한 환원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면 이 50억이다 10억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러한 제도 자체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50억이 됐던 10억이 됐던
여기에서 당하는 어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말에 항상 매도를 해요. 그리고 연초에 매수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50억일 때는 54억 가진 사람은 한 5억 정도로 팔아버려요. 이게 충분하게 예. 40곡 정도로 팔았다가 5억을 연초에 산단 말이죠. 그 10억일 때는 한 12억 가진 사람은 한 3억 정도를 팔아요. 그리고 연초에 삽니다. 이제 이런 논리라면 정상적인 사람의 현명한 어떤 액션이라면 이 세수가 별로 증가될 게 없습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잠깐 바빠서 놓쳐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이 세수의 증가도 별로 없는 이런 어떤 제도를 운영해가지고 결국은 연말에 매도, 연초에 매수하는 루틴이 발생된다는 거죠.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자본시장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과세한다, 뭐 50억이다, 10억이다 이 숫자에 대한 의미보다는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항상 매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피해가 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세수가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가 세수가 있긴 있는데 정부도 뭐 예상 그 세수 증가액이 많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제도를 둠으로 해서 결국은 항상 필요 없는 매도가 필요 없는 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계속 교란시킨다.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굳이 이러한 제도를 둘 필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세요. 그 금투세가 작년에 이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어떤 형태든 대안적인 과세가 제시가 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래 기반의 과세를 다시 확대하고 다시 옛날로 가는 것이죠. 또 보유 기반, 주식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로 과세 여부를 가르는 보유 기반 과세를 갖다는 점이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상당히 퇴행적인 면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한 종목당 9억 9천을 갖고 있으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얼마나 아무리 많은 양도소득이 발생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죠. 그러니까 10종목을 갖고 있다면 이제 99억,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지만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보유 기반 과세에 10억, 50억 선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뭐 일각에서 30억 얘기도 나온다는데 그건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문제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금투세 자체를 도입은 못하지만 방향성만큼은 소득 기반의 보편 과세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보유액 기반도 아니고 거래 기반도 아닌 소득 기반으로 과세를 그래도 모양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가장 아쉽다 이렇게. 방향은 금투세가 옳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요. 유월인 교수도 아까 이 법안은 이 증시 활성화하고 좀 역행한다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 원칙은 뭐 세무학을 공부하는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하고요.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금투세로 과세를 하든 양도소득세 과세하든 자본시장에서 얻어진 이득에 대해서 뭐 근로소득세든 아니면 부동산 관련 세금이든 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보다는 좀 적은 수준, 뭐 이 정책의 영역입니다만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제 신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대주주도 아닌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 대주주에 대해서 과세하는 뭐 이 대주주라는 용어가 옳고 그러면 나중에 뭐 말씀드리기도 하고 왜 이걸 싫어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대주주들이 지금 김은철 교수님 지적하신 바로 그 부분인데 연말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물량을 던집니다. 이건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증시가 떨어진다. 그렇죠. 대체로 4, 4분기 빠르면 10월 말, 뭐 늦어도 11월 초부터는 대주주들이 물량 조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매도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시 전반이 약세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몇 년간 진행되다 보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인버스 투자자, 다시 말해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그리고 공매도 투자자들이 여기에 같이 뛰어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수준, 일반적인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하락하는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레버리지를 이용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반대 매매 위협에 빠져요.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야 되는 게 올해 우리가 지수가 거의 30% 이상 올랐습니다. 30% 포인트가 아니라 30%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10억 이상 대주주 물량 이걸 적용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걸려서 회피 물량이 더 일찍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인버스 투자자나 아니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정책의 선함 그리고 정책의 효과는 이제 나중 문제가 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종합적인 고려를 해서 예컨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바로 어렵다면 조금은 혜택을 줘가면서 단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하고 핵심은
소위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연말에 물량을 던지지 않도록 구조를 짰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1996년도, 97년도에 만들어진 그 체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했다. 이분은 좀 비판이 이 대목에서는 우리 정세영 예. 교수가 이제 혼자 몰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보세요? 사실은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연말이 됐을 때 이 대주주들이 이것을 던진다 이런 문제들이 다 회피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결국 이제 금투세를 도입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김은철 교수님이 금투세를 도입하기 어렵다면 뭐 이 대주주 양도세가 아니라 금투세하고 비슷한 형태의 그럼 그것이 어떤 안이 있으면 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돌아간 거고 오문선 교수님께서 이 10억, 20억이 있으면은 이 기준 때문에 연말이 되면 다 던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사실 다 던지면 아무도 세금을 안 내는데 이 세금을 왜 거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이 있을 때 또 세금을 걷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 팔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세도 다 다르죠. 예, 거기다가 뭐 내가 이제 대주주로서 어떤 지배력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냥 뭐 그 부작용만 있는 그런 세금이 아니고 분명히 그 역할이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세금이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아니 그리고 하나만 더요. 네.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지나면 또 다시 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다 원상이 복구가 되고 그래서 개인들이 다 좀 알고 있어요. 이 패턴에 대해서 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결국엔 마지막으로 금투세를 도입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해결될 됐었을 텐데. 건데. 경제인이 반드시 다 던지고 다 사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리고 사고 또 이제 하나는 이 팔면은 문제는 원상 복구가 뭐냐면 된다는 얘기죠.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던져버리니까 자기들도 그냥 그 작은 개미들은 같이 붙어서 던져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한원한다는 거 지금 현재 한원인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겁니다. 다 지금 인정하지만 잠깐만요. 다 인정하지만 잠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 좀. 조세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가 말하고, 없다는 거예요. 마무리하시고요. 제가 말하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정책을 썼다가 다른 정권이지만 이걸 했다가 바로바로 바꾸면 예. 실은 이 납세자나 그 상대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건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말씀 드릴게요. 이 정책을 썼다가 안 썼다가 아니요. 이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계속해서 있었던 정책이에요. 그 기준을 올리냐 내리냐 이거는 그다음에 이건 법도 아니고 시행령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그래서 모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렇게 알고 있고 사실은 몇 년 동안 이것을 금투세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은 못 해왔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 또 맞물려서 저기 주세요. 제가 하나 있었던 준비했던 거는 안은 이런 겁니다. 안이 없다 그러시는데 안이 왜 없습니까? 있죠. 금투세를 있는 그대로 재도입하는 거는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원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소득 기반 것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층이나 저소득층 중에서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주식 투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소득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세를 굳이 뭐 처음부터 부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많거나 주식에서 나온 소득이 뭐 수억 대에 이른다면 그런 분들부터 일단 과세 대상에 넣는 그런 개편이 필요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제가요. 그 말씀은 금투세 저희가 설계할 때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도 자체가 그 취지를 분명히 반영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논의를 하면서 빼놓은 가장 중요한 거는 조세 그 공정한 과세 부분이거든요. 예. 공정한 과세를 저희가 분명히 해야 하고 공정한 과세를 할 때에 어떤 형태로 하는가예요. 그래서 금투세 하면 정말 공정한 과세도 되면서 그다음에 효율성도 맞는 거였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이고 이 차선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 사실 그렇다면은 양도세 차익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것 자체가 그런데요. 조세 정책 자체가 흔들리기 잠깐만. 때문에 제가 한 어렵습니다.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주주 기준이 문제라는 거지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는 바람직하죠. 네. 저희들은 전면 잠깐만요. 과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금투세 토론하는 시간은 아,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예.
적어도 정세현 교수와 김은철 근데 제가 한 교수는 말씀만 더 드리고 잠깐만요. 싶어서. 예. 정세현 교수와 김은철 교수는 이 금투세 그리고 상향 기준을 뭐 5천만 원이나 1억 정도로 두는 그런 걸 도입했어야 옳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같이 하고 계신데 예. 아무튼 그건 이제 무산돼 버렸으니까 그걸 저 정도 하고요. 맞물려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었던 걸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0.15에서 0.2로 다시 올렸습니다. 유 교수님은 이것도 문제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증시부양이라는 걸 큰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조세 정책은 이걸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너무 이렇게 좀 정치하지 못했다. 이 증권거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책의 안정성이나 지속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얘기했던 것처럼 금투세 시장이 안 되면 뭐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새로 집권한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당에서 그것도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증시를 부양했다라고 했는데 부양한다 거래세를 해놓고? 올리겠다. 이 말은 사실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리겠다 그래놓고 세금 내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기왕에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보완 장치는 두면서 인상을 했어야 옳다라고 보는데요. 어떤 보완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1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러나 매일같이 거래하는 단타 거래자들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거래 비용을 일으켜서 시장을 교란시키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좀 세율을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예. 정도 뭐 이렇게 좀 유지를 하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세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안정과 그리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 정도의 신호는 같이 줬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었다. 거래세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부가 이걸 더 확대하기에는 부적합한 과세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갈 때마다 거래할 때마다 돈을 내라는 그렇죠. 거니까. 선진국 중에서 거래세를 걷는 국가는 극히 일부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양도소득세, 소득 기반 양도소득세 대신 거래세 쪽으로 더 많은 세수를 얻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다른 뭐 영국, 프랑스 거래세가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양도소득세를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득 기반 과세는 포기를 하고 거래세 쪽으로 간다는 그런 정책 신호를 주는 건 대단히 바람직스럽지가 않죠. 네. 예, 저는 이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증권거래세를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 금투세는 현재 연기된 게 아니라 폐지됐어요. 폐지됐는데 저는 실은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보는 것이 현재 폐지됐다고 하지만 이거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폐지라는 말은 실은 뭐 굉장히 이제 영원히 폐지되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향세가 됐을 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타이밍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더라도 차츰차츰 조금씩 시장에 충격을 덜 주게끔 하는 거 그 정도로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냥 한원 이게 2년 전이죠. 2년 전 수준으로 한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논리적으로는 이런 그 한원이 가능하지만 현재 지금 타이밍이 지금 안 좋다 생각합니다. 이 세제 개편안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좁게 보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만 보는데요. 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국가가 필요한 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너무 많이 세수 기반이 훼손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내수 부진 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적절히 걷어야 한다는 이 대전제 하에서 그러면 누구한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전제 하에서 이 문제들을 다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증권거래세를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 환원하는 건데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 정말 증시가 완전히 다운이 되고 부양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증시 사실 개미 투자자들이 이 거래세를 0으로 낮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이렇게 뛰어든다거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금 올리는 것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증시가 단타로 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세제를 가지고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한다던가 증시를 부양한다던가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꾸 세제를 가지고 증시를 부양하는 것을 증시 부양은 기본적으로 기술력이라던가 그 GDP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이런 근본적인 것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 세제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야, 거래세 없애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서 투자 많이 해. 이런 방식이면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조금 올리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큰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 보유일 때는 매기지 않는 이런 방안은 그건 동의할 충분히 뭐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있을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거래세를 내는 거는 뭐 아주 즐거운 마음입니다. 예,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증시를 부양하면 증세가 됩니다. 그런데 거래세를 올리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압박이 들거든요. 이 정부가 분명히 증시를 부양한다 그랬는데 왜 갑자기 세금 더 내라 그러지? 이게 지금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세균 교수님께서 너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개인 투자에 또 불만하는 건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증권거래세 관리해서 우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뭐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들의 경우에는 유동성 공급거래, 시장 조성 거래라는 이름으로 증권거래세를 안 냅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그 정부에서도 뭐 그 금감원장이 여러 개 적발했지 않습니까? 불법 공매도 거래를. 증권거래세 추징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엄청난 금액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면제받았으니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그 증시 관련자들한테도 확인해봤고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여태까지 이런 불법 거래에 대해서 추징한 사례도 극히 드물지만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았던 거 다시 추징하겠다. 가산세도 내야 된다라고 강력한 처벌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중에 일부 조금 악성적인 그 공매도를 하는 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약탈적으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해달라.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량 받아주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도 같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진 것이 없다. 네, 이렇게 좀 앞에 이제 대주주 기준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정부 여당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컨대 50억을 10억으로 낮추는 걸 뭐 중간에 30억이 어떠냐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거래세 부분도 오늘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뭐 1년 이상 장기 보유는 거래세를 안 받는다든지 내지는 한꺼번에 0.2까지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든지 아마 이런 방안도 좀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배당을 너무 적게 한다. 그 배당을 좀 더 많이 하도록 유인해 보자라는 취지로 배당 성향이 높은 고배당 기업에 있어서는 그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율을 좀 낮춰주자. 배당을 많이 받더라도 이제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기업의 배당을 늘릴 것이니까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있고 한편에서는 배당 많이 받는 사람은 전부 부자니까 이거는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역시 정세훈 교수 어떻게 보세요? 다른 분들이 먼저 하시죠. 그러실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얘기는 실은 만약에 분리과세를 안 하게 되면 종합과세 하거든요. 그렇죠. 그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누진세율 구조예요. 예. 그러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 분리과세를 한다는 건 혜택이죠. 그럼 이 혜택은 누구한테 가느냐? 투자자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투자자가 배당 받을 때 종합과세 되는 것보다 분리과세가 자기가 받는 캐시플로우에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를 선호하겠죠. 투자자들이. 그렇죠. 그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그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게 밸류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다 보면 그게 올라가면 그 회사도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배당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것은 이소영 의원이라고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안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용을 쭉 보고 이 정도면 또 뭐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걸 딱 보니까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요건이 까다로워가지고 거기 보면은 뭐 배당 소양이 40% 이상 또는 배당 소양이 25% 몇 %인데 거기에서 계속 3년 동안 계속 또 배당이 증가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 배당을 계속 증가시키는 기업은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평균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는 굉장히 높게 봐줘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들이 루틴한 인컴이니까. 근데 배당을 계속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기업들도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극소수의 기업만 거의 해당이 되고 적용 대상 기업이 너무 적더라.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 그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 되는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분리과세 될지 안 될지 판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고 세율 적용하는 게 우리 이소영 의원은 25%였어요. 예. 그래서 2.5하니까 27.5거든요. 지방소득세 합치면. 근데 이게 지금 35%를 갔어요. 35%를 가게 되면 45%에 간 게 1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실제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이제 받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이 혜택을 줄 바에 아주 화끈하게 줘가지고 너무 적다? 실제로 예,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주 찝찝하게 주다 보니까 요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받는 세율도 고소득 세율이 35%까지 가니까 종합과세랑 차이도 별로 없다. 차이도 뭐 10%밖에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잘못 디자인되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게 유어린 됩니다. 예, 제가 빨리빨리 한 세 가지를 네. 집중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배당에 대한 조세 감면을 해주면, 사실 세율을 인하해주면 증시가 부양되는가? 사실 이게 쟁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연구 결과는 있다, 어떤 연구 결과는 없다. 그리고 대체로는 상관관계가 없다. 연구 결과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배당에 대해서 감세한다고 해서 주가가 부양되거나 뭐 더 좋아지는 효과는 학문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쟁점이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이제 대주주에게 배당을 감세해주면 배당을 늘릴 거라는 어떤 신념 때문인데요. 이 배당에 대한 감세를 해주면 대주주들이 과연 늘릴 것이냐? 자, 그렇지 않은 이유 몇 가지가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다른 주주에게 배당을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 연이자가 더 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보이익이 많을수록 사실은 기업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분을 매도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현금 배당은 기업에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오문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그렇게 배당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게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좀 덜어주면 그래도 뭐 국민연금이니 이런 데서 다 같이 이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가 있는데 제가 통계 자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 6,246명이고요.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1,148만 명쯤 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그들의 2.93%입니다. 이 중에 배당소득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은 대략 4만 5천 명. 그래서 전체 금융소득 종합소득 신고자의 13.47%인데 이 사람들이 배당소득이 얼마를 가져가느냐면 작년 종합소득 과세 대상 배당소득이 21조 정도 했는데 대략 80% 되는 17조를 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예컨대 15.4%를 해주자. 그럼 세분의 3분의 1 떨어져. 배당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연금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는 생각해야 되는 게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를 해주는데 그게 대략 4만 5천 명인데 그분들한테 한 예컨대 7, 8조 세금 깎아주고 그 결과로 온 국민이 예컨대 지금 뭐 근로소득에서 1,850만이니까 1,850만도 배당소득의 혜택을 연금을 통해서 좀 받자. 이 효과에 대해서 한 번도 검증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커스를 더 좁히면 배당소득 5억 원 초과자는 6,882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배당소득이 전체 배당소득의 56%, 12조 3천억을 가져갑니다. 이거를 만약에 25%로 분리과세 하겠다라고 하면 원래 49.5% 적용되는 이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6조 정도 세금이 거치는 건데 그게 절반으로 날아서 3조가 되겠죠. 3조를 깎아주면서 이 밸류업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분리과세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할 때 정말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연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활용한 적이 있는가. 또는 그런 배당을 달라고 개인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부자감세일 뿐이다. 네. 김무철 제가 교수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가 우리 종합소득과세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 단계, 법인 단계에서 또 법인세가 부과되고 나머지를 또 배당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 세금을 냅니다. 근데 우리 제도에는 약간 법인세 부분을 뭐 좀 감해주는 게 있지만 대단히 미흡해서
현재 국제적으로 우리 배당소득세 부담은 법인 단계 세부담을 포함했을 때 거의 뭐 최상위급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당소득 과세 분리과세안은 우리나라만 지금 추진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다른 나라들도 다 20-30%대의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이 한 뭐 30%대 세율이고요. 독일, 미국, 일본이 한 20%대인데 우리는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지금 안이 나온 거죠. 그래서 큰 의미로 볼 때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은 맞는데 문제는 고배당 성향에 대해서만 이거를 이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폭넓게 해야 한다. 네, 주가를 올린다는 미명하에 사실은 그 효과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필요한 그리고 현금 여력이 있는 기업의 오너들, 대주주 경영인들은 현금이 필요하게 되면 이번 제도에서 충분히 이제 유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5% 그러니까 25% 성향이 25% 넘으면서 직전 3년에 5% 초과할 때 이제 그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5%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딱 5%만 해도 그 혜택을 전체를 다 받기 때문에 제도 설계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작년에 나왔던 밸류업세제 분리과세안은 정부안이었죠. 확대된 거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를 많이 해야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확대의 유인 효과는 컸다 이렇게 보는데 전체적인 효과는 이번 안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세율이 35%이긴 하나 뭐 대략 30% 초반이나 30%대 정도였으면은 이중과세 조정 효과도 충분히 볼 수 있고 무난하지 않았나 보는데 문제는 배당을 하고 싶어도 배당 현금 여력이 없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배당과세 이중조정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외면했다. 그래서 알겠어요. 형평성 문제까지 김우철 교수는 공문성 교수와 비슷하게 어차피 배당 뭐 분리과세를 할 바에는 좀 더 화끈하게 대상 기업 수를 늘렸어야 한다 그런 방향을 예, 저는 세제 합리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정 교수님 자꾸 한 말씀. 하나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배당소득은 이제 분리과세를 대부분은 하고 있죠. 2천만 원까지는 하고 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하는 괜찮죠. 그래서 지금은 하고 있고 그 이제 윗부분에 대한 그 작은 부분이다. 그래서 마치 다른 나라는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마치 뭐 전체 다 종합과세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뭐 배당과세 분리도 사실 뭐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말씀드려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후에 배당소득을 정말 많이 받는 소수에게 제대로 대부분 배당소득을 많이 받는 분들이 다른 소득도 많아요. 임대소득, 근로소득 많기 때문에 어떤 소득세의 이제 공평성, 수직적 공평성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이것이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대해서 그것도 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여서 이 제도가 사실은 좀 이상하다. 그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했을 때 주가가 오를 거냐. 사실 어떤 기업에 대해서 뭐 배당을 많이 할 때에 거기에 이제 다수 주주에게 대주주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럴 수는 있어요. 다른 데 있던 사람들이 막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에 주가가 오르고 다른 데 떨어져요. 그럼 다시 또 이쪽으로 몰려가요. 시간이 흐르면은 결국에는 배당소득 뭐 세제 혜택만 주는 것이지 이게 전체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배당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기술력을 위해서는 기술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배당으로 쭉 나가게 되면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제가 도입이 되었을 때 지금 당장 40% 이상의 그런 고배당을 할 수 있는 데는 기술 투자를 하지 않는, 그래서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고요. 근데 또 이 금융기관들이 대주주들이 또 해외 그 주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제도가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제가 한마디만 얹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저도 그런데요.
혹시 여기서 지금 토론하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이 항상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시청자 중에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니거든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은 배당을 너무 안 하니까 네. 정부에서 배당을 좀 부추기려고 하는 거지. 이번에 나온 게 그러니까 실은 투자를 하기 위한 기업들은 그 시기에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배당을 줄이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저기 잘못 알고 계신 것도 있어요. 아니 최근에 배당 성향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지만 아직 미국에 비해서는 낮죠. 아니 제가 많이 잘못한 건 올라왔습니다. 없는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잘못했다고. 30초만 말씀.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6,882명이 사실은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거 굳이 꼭 30초 말씀드리고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데 우리가 목적이 증시부양을 위해서 배당을 많이 주면 증시가 부양될 거다. 그래서 감세하고 분리과세하자는 건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러면 6,882명 정도 되는 5억 이상의 고액 배당 소득자 때문에 우리가 증시 부양이 안 됐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관련 법률을 먼저 바로 잡아서 이 투명한 그 자본시장을 만든다. 그리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를 만든다. 이게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거는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분리과세를 통해서 6,882명이 큰 혜택을 받는 이걸 하면 밸류업이 되고 주식이 부양될 거다.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대목에서는 이제 2대2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세수 기반 확충에서 사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 제일 액수가 큰 거는 사실 법인세 부분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다시 25로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는데 정세영 교수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가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어떤 조세 정책 중에 가장 이 법인세가 가장 큰 중심에 있는데요. 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공평을 추구하는 세목이 아니고 효율을 추구하는 세목입니다. 근데 마치 이게 우리 소득세처럼 공정, 공평을 추구하는 세목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법인세의 구조를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개인에 있어서의 어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법인세를 내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신문에 바로 뜹니다. 부자 감세라고. 그 부자 감세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은 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이게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는 효율을 중시하는 그 세목을 가지고 공정 공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법인세율을 올리게 되면 법인세를 올리면 세수가 늘 거야. 이런 어떤 관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가 더 많거든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경기가 있어요. 경기가. 그래서 경기가 법인세를 올려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만약에 내려갈 때 되면 실제로는 더 감소됩니다. 이게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더 약화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승치로 더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의 다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세율 내리면 세수 줄죠. 올리면 늘죠.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대응이 되는데 법인세는 그런 세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세목을 가지고 계속 지금 복귀하겠다. 이것 때문에 세수 늘 거야. 뭐 잠깐 늘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바로 지금 들어가고. 유호린 교수 어떻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명목세율 1%포인트 인상한 거로는 저는 뭐 부족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난 22년도에 윤석열 정부 집권하자마자 첫 번째 했던 것이 법인세율 인하를 가지고 계속 싸웠는데요. 그거 결국에는 24%로 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22년도에 그 법인세 세수가 100조를 넘었었는데 자, 24년 기준으로는 6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세율 1%포인트 인하했는데 40조가 줄어든 거죠. 그러면 세수 총액으로 보면 40%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실효세율을 얼마나 떨어뜨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통계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였던 21년도 10대 대기업 실효세율이 21.8%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를 보니까 18.6%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5%포인트 정도 하락한 거죠. 이거를 5대 기업으로 계산해 놓은 거를 찾아보니까 23년도 기준으로 13.9%,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평균 14.1% 정도 법인세를 내는데 그보다 더 적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단순히 명목세율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효세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각종 공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 이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특수관계자 범위를 축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거래에 이제 걸리게 되면은 세법상 여러 가지 페널티가 들어가는데 당시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공정거래법을 먼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공정거래법상의 그 특수관계 범위를 준용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세법을 바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주회사법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원래 법인세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인데 이 사업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바꿉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세제 혜택이 늘어나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세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당시 그 기재부에서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을 제가 22년도에 보고 깜짝 놀란 게 이 정도 세제 개편안은 사실은 정부가 만들면 안 되는 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을 쭉 맞춰보니까 상상 외로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제가 경고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딱 1년 지나고 56조 세수 펑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해에 나온 그 대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알겠어요. 제가 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세율 1%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실효세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조치들이 더 있어야 그렇죠. 한다. 그 안에는 규정들을 세세하게 잘 골라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제가 반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율이 떨어지니까 세율을 낮추니까 세수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뭐가 없냐면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이 실은 10조 정도 낸 적이 있거든요. 한 푼도 안 냈어요, 중간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뭐 이런 몇 개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업종이 힘들어지면 삼성전자가 실은 세금 한 푼도 안 낸.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 그때 핵심적인 규정이 뭐였냐면 해외 자회사 배당금 입금물산입이라는 규정입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그 법인세 한 푼도 안 내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29조입니다. 그게 원래 그 말씀드렸던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물산 규정이 22년도에 들어온 건데 그 규정이 없었다면 최소한 이 배당금에 대해서 5조 정도는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근데 딱 그 규정이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29조 배당금 가지고 들어오고 그게 전부 다 95% 정도가 비과세 소득으로 네. 재무제표에 잡혀 있습니다. 김우철 교수. 지금 우리 소위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숫자에 대해 있어서 조금 정확성을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처음에 이제 100조 원 늘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 초기에 세수 호황이 있었어요. 21, 22년도에 100조 원이 국세가 늘었고 23, 24년에 60조가 빠진 겁니다. 그죠? 그냥 세수가 무조건 감소만 했다 이런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자, 60조가 감소하는데 52조는 23년에 감소했고 법인세율 인하가 적용된 건 24년이에요. 법인세율 1%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것도 발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4년에 줄었던 8조 원에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효과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당초 예측했던 세수 효과 4조 원 내외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대략 2조 중반 정도다. 이번에 1%로 퍼센트포인트를 올린 것이 세수를 수십조 원을 마치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줘서는 안 되고 대략 3조 원 정도의 아마 세수 인상, 세수 증대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법인세 2%포인트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아주 작은 명목세율 변화 폭입니다. 이것은 뭐 어떻게 본다면은 정량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거시경제적 효과나 뭐 기업에 타격을 준다 이렇게 보면 과장이겠죠. 하지만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세율을 올렸다는 것은 법인세를 올렸다는 것은 이 정부가 지향하는 기업 정책의 방향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네. 정책적 상징성은 상당한 겁니다. 그것도 1%포인트를 그냥 낮춘 것뿐인데 3년 만에 그걸 못 참아서 사실 올릴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반기업적 그런 정서가 강한 정부다. 이런 이제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런 인상을 주는 건 틀림없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주식이 많이 떨어진 것은 저는 이 효과가 이런 크다. 법인세율 효과도 상당했고 금융 부분에 대한 교육세를 거의 예고 없이 2배로 올린 점이 직접적인 영향이었을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세훈 교수도 예. 한 말씀 하시고 지금 예, 시간 예. 관계상 예. 바로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예. 뭐 법인세 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수가 증가했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증가했던 그 시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였고, 그다음에 세수가 감소했던 시기가 윤석열 정부였다. 그거는 이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법인세율이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올린 것은 2024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전에 세수가 줄어든 거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법인세율을 인하한 것 말고도 세액 공제 이런 것들 많이 줬습니다. 아까 유 교수가 얘기했죠. 그런 것들은 그 전에 2023년 이런 이때에 이미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그 이재명 정부에서 법인세율 1%포인트 다시 원상 복귀했지만 그 세액 공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감세 부분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그걸 더 해야 된다. AI 투자할 때 세액 공제를 새로 주거나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알겠어요. 현 정부가 뭐 반기업적이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없고 그다음에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 3천억까지 그 이윤이 나지 않는 데는 세금을 내지 않는 자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세율을 올린다고 다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 자, 잠깐만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쟁점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아까 방금 전 김우철 교수가 지적하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를 0.5에서 1.0%로 올린다. 뭐 특히 이제 금융회사,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버니까 그 일종의 이 횡재세를 뭐 무기는 거냐, 뭐 이런 비판도 일각에는 있고 당연한 세금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왜 문제라고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거기 반론 좀 들어보시죠. 네, 일단 은행 보험 부분에 교육세를 부과하는데 원래 교육세 목적세, 그 목적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원의 조달과 재원의 활용 간에 긴밀한 연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그 편익을 받는 분이나 아니면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보통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 양자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세는 오랫동안 은행 그 보험 부분 교육세 부과는 오랫동안 불합리한 과세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번 세법 개정의 가장 큰 문제는 아무 예고 없이 사전에 논의된 바 없이 그것도 2배로 세금 올렸다는 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였고 교육세는 이미 법인세를 내고 남은 데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할 정도로 세로 올려서 초과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찬성인데요. 이게 뭐 목적세니까 거둔 거하고 쓰는 거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은 금융기관에게 거둔 것을 뭐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써야 되냐, 뭐 그런 거여서 사실은 그 목적을 주는 것은 좋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지난 몇 년간 금융업 부분에서 과도하게 이익이 발생해서 전체 산업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왔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많은 부분이 또 해외 자본이 가지고 있고 해외 자본은 과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정도 올려서 그리고 이게 교육세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인재들이 양성이 되고 우리 대학 교육에 많이 쓸 거거든요. 그 인재들이 양성이 되면 뭐 금융기관에도 좋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실은 이게 교육세율을 인상했지만 처음에 교육세에 대해서 포커싱한 게 아니고요. 금융업종에 포커싱이 된 거예요. 금융업종이 이자 소득이 많이 늘고 하는데 실은 금융업종하고 정유업종이 이런 행제세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업종이 많이 느니까 이걸 지금 행제세를 부과하자니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고 기존에 있던 세목 중에서 하나 올릴 수 있는 게 교육세였다. 그러니까 교육세라고 하면서 목적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게끔 어떤 수요가 있을 때 이걸 올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걸 먼저 포커싱한 게 아니라 금융보험업이라는 업종에 포커싱을 했고 이걸 더 이제 가져오려면 교육세를 올리면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정말 행제세 성격이 충분히 있다. 근데 행제세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걸 또 가세해요. 가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져 있는데 하지만 행제세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행제세를 가져올 만큼 그렇게 윈드폴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많이 늘었을 때 이때 그럼 확 걷어간다면 그럼 이런 데는 갑자기 많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유가에 따라서 그럴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줄 거냐 하는 문제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유원인 교수. 저는 사실 고육주책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코로나 시즌에 가장 안정적으로 많은 소득을 낸 것이 금융회사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반적인 국내적인 거시상을 놓고 봤을 때 어디 특정한 곳에 이렇게 좀 그
세부담을 많이 늘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소비 이제 침체돼 있고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골치 아픈 글로벌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정부가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을 가져올 곳은 없고 지난 3년간 과도한 감세를 해서 세수는 재정은 구멍나 있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있던 금융회사에게 조금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하면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교육세는 왜 이 금융 부분에만 교육세가 부과됐나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 쪽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육세가 거기에 사실 부과된 측면이 있는데 부가세 대체과세로 교육세를 활용했다 하더라도 보통 부가세는 우리 단일세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교육세 인상에 또 불합리했던 점은 1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세율을 2배로 올린다는 점이었죠. 누진세를 교육세에 도입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이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주요한 내용 5가지에 대해서 뭐 워낙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만 짧게 한 말씀씩 좀 의견을 들어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세제 개편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9,7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8월 1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인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하락한 3,1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기사들이 나온 가운데 대통령실은 시점상의 선후 관계만으로 인과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세제 개편안 연관어를 살펴보면 세수, 주식, 세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약 35조 6천억 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재투자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올리는 건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자본시장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엇갈렸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강타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국가부채를 늘리는 감세에 반대한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복지역들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로 가장 많이 꼽혔고 종합부동산세, 소득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제 개편안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금년도 세제 개편안 토론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우리 오문선 교수가 지적하셨던 문제, 대선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 조정하자 여야가 상당히 목소리를 일치시켰는데 이번에 빠졌다. 또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등등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도 예견이 됐었는데 빠졌다. 자, 아쉽다 이제 그런 말씀은 왜 빠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상속 증여세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여야 간에 있어서의 어떤 생각에 대한 차이가 갭이 큰 세목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이 상속세 내다 보니까 집 팔아가지고 내면 이 편하지 못하다. 그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것처럼 실은 예전에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냈는데 지금은 중산층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그 내부에서는 그게 이제 서로가 공감이 서로 잘 안 되고 있다. 아직 안 됐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부분도 양쪽이 금액은 달랐지만 상당 부분 올리는 걸로 돼 있었고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 한도를 아예 좀 많이 높이거나 한도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 뭐 이 정도까지는 서로가 얘기가 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게 지금 만약에 지금 건드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정부는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부담이 아니라 올리는 쪽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내리는 변화가 아니라 올리는 변화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리게 되면 또 이제 예전에 한번 그런 정치적인 어떤 부담이 있었고 내년 또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안 건드렸을 것 같다. 김우철 교수는 왜 빠졌다고 보세요? 일단 부동산 보유세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또 원할 것이고 새 정부 초기에 실패한 정책을 시즌2로 가져나오기엔 상당히 정치로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공정가액 비율 정도 상향하는 그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옵션인데 이게 뭐 큰 정책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만 또 제시하기도 또 쓸쓸할 수 있어서 아마 다음으로 미룬 게 아닌가 싶고요. 상속세는 일단 지금 여당이 정면으로 반대한 세제 개편안이었고 작년에 정부안이 뭐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180도 자세를 바꿔서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추진하기 힘들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차도 부자 감세라는 당내 비판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추동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상속세가 또 개편을 하게 되면 공제나 이제 세율 조정을 하게 되면 또 세수가 마이너스 효과가 또 나지 않습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방향은 뭐라 해도 현재 100조 원에 이른 적자를 헤쳐가야 되기 때문에 세수 확대에 방점이 찍히면서 이제 상속세는 뒤로 연계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속세를 조금 완화시킬 방향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건상 안 좋고 여당의 동의도 얻지 못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 아닌가요 싶어요. 네, 저는 이렇게 일단 잠시 멈춘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행이다. 한국 사회의 그 부의 대물림, 양극화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 감세, 부동산 세제 감세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려온 면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고 한국 사회를 위한 이 바람직한 조세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증시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부동산 부분에 있던 돈을 이쪽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큰 틀에서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정책 자체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 상속세 이런 거 좀 낮출 방향을 제시한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 교수님은? 일단 상속세는 급한 세금은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가 올해 세법을 안 만들면은 내년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세 문제가 불거지 이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순위에서 좀 후순위에 밀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이제 제가 좀 상식적으로 좀 쉽게 말씀드린 거지만 두 번째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아니면 공부한 걸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우리나라 상속세는 가업 상속이나 가업 증여를 통하는 순간 사실상 거의 무력화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가업 상속과 가업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물론 이후에 사후 관리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과세에 대해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상속세보다 더 낮은 방향으로 부를 이전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기 때문에 아마 야당의 경우에도 이걸로 싸움을 한다고 한들 승산도 없거니와 해도 실익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는 아니라 부동산 세제는 방금 우리 정세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장 문제가 있다고 봤던 부분이 여기거든요. 증시를 밸류업하겠다, 부양하겠다, 그리고 이 증시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부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산 투자의 가장 핵심 양대축인 부동산과 관련한 기회비용은 증가시키고 다시 말해 기대수익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본시장과 관련된 것은 기대수익과 기대수익은 높이고 기회비용은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간 거죠. 왜 부동산은 세금 가지고 부동산 잡지 않겠다 이런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손을 못 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자본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 주식을 밸류업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상속증여세 같은 거는 손대면 안 된다. 부동산 과세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이제 두 분은 그런 생각이신데 대선 과정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우리는 중도 보수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걸 좀 완화시킬 듯한 그런 그 입장을 표명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좀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열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상당 부분 그래도 국민하고의 어떤 소통이나 서로 교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그렇게 뭐 서로 빗대거나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액션은 안 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쪽의 어떤 상황은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할 것 같다. 저는 이게 낙관적으로 봅니다.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 앞으로의 그 방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가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세윤 교수님?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글쎄 뭐 완화할 것처럼 했다가 뭐 하지 않는다, 뭐 그렇다기보다 그 약속을 뭐 세제로 강화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세제라고 하는 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게 강화한다, 약화한다가 그러면 이제 뭐 저소득층, 중산층, 뭐 최고소득층 이렇게 여러 가지 계층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수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극화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담길지 정말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토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우철 교수님부터 마무리 발언 한 30초 정도 짧게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세법 개정안의 방향을 세수 확대해 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우리에게 필요한 세법 개정안은 세제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면서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어야 하고요. 또 다양한 계층에게 고르게 세금을 분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또한 필요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해서 다음에는 꼭 이런 것들을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호린 교수님.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0년간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각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자국의 어떻게 더 많은 산업과 기술, 자본을 유치할 것인가.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유럽이겠죠. 지금 우리는 미국에도 뺏기고 유럽에도 뺏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번 세제 개편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느냐를 하나 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대부분이 이자와 자본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소득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에 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자본과 기술이 모두 유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고려는 없고 단지 명목세 1%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에 나온 것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세제도 더 정확하게 좀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에 배당으로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조세 우대를 어떻게 설계해야 진짜로 낙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는, 좀 더 깊이 있는 세제 개편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문선 교수님. 예, 우리는 뭐 지금 현재 경제 환경 자체가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세 정책을 입안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어떤 그 경쟁 상대인 싱가포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법인세가 훨씬 낮거든요. 단위 세율이고. 그런 거를 실은 아주 단면적인 건데 그런 걸 항상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게 상당히 정말 문제고요. 그래서 항상 이 조세 운용에 대한 원칙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정, 공평, 효율이란데 요것이 각각의 세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백투더 베이직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세윤 교수. 이 세제 정책은 여러 가지 뭐 효율성 뭐 이런 것도 봐야 하지만 결국에는 국가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 재원 마련의 그 목적이 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OECD 평균 GDP 한 25% 정도로 조세 부담률이 되는데요. 우리가 그 문재인 정부 말기에 22% 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7.8%로 정말 급락을 했고, 그것이 내수 경제 악화의 중요한 원인
내수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R&D 예산 이런 것도 깎아서 장기 성장성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정말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증세 규모는 35조 정도인데요. 이거를 이제 5년간 한다라고 치면 이게 GDP 1% 조금 넘는 거여서 정말 증세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에 진행되었던 그거를 이 물기를 돌린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지 이 정도 가지고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정말 많은 과제들 국가가 해결하기 없다. 이걸 자꾸 법인들에게만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 중에 3가지, 이 대주주 기준이라든가 증권거래세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다 증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 지금 정부회담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오래가면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